국민 TV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입니다. 원래 저는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TV라 그러면 텔레비전의 약자로 생각했는데 TV가 태권부의 약자구나. 예, 국민을 지켜주는 태권부의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태권부의 국민TV,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해주세요. 홈페이지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국방의 의무는 우리 국민의 4대 의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러한 의무가 공정하게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심심찮게 터지는 이른바 병력비리 의혹에서부터 최근에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군 복무를 면제받는 형태까지 다양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국방 의무 문제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지난 1998년 발생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이라 할 수 있는 판문점 김훈중이 사건 당시 국방부 특조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고 또 이후에는 150여 건의 군대 사망 의혹 사건 유족을 만나온 분을 초대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는 고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을 조사한 조사관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죠. 최근에는 국회 민주당 김광진 의원실에서 군 의문사 문제 해결을 위해 보좌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고상만 선생을 초대했습니다. 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장준하 선생 결의장 관련해서 우리 개국 첫날 초대에 응해 주셨고요. 오늘은 또 이제 국방 관련 얘기로 얘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먼저 군대 내 의문사 사건에 대해서 오랫동안 또 조사 활동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언제부터 이 일에 대해서 관심과 활동을 해 오셨는지 먼저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제가 처음 이제 인권운동 시작하면서 그 군의문사 유족들을 만난 것은 이제 제가 1998년도 당시에 그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 활동가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98년도 2월 24일 날 판문점 241 GP 3번 벙커 안에서 이제 김훈중이가 이제 사망한 채 발견이 됐고 그랬죠.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유족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98년 5월 달에 저희 천주교 인권위원회를 이제 당시 김훈중이의 아버지인 김척 예비역 중장이 이제 저를 찾아왔죠. 그래서 지금까지 약 만 15년 이상 군의문사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김훈중이 사건 이후에 이제 한 150여 가족들을 뵙게 된 거죠. 예. 방금 말씀하신 김훈중이 사건, 한동안은 좀 잊혀졌죠. 그렇지만 한 10여 년쯤 하더라도 또 큰 사건으로 사회적인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 사건이 정확히 어떤 사건이고 또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의혹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간단히 좀 짚어주십시오. 그 김훈중이 사건 얘기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공동경비구역 JSA 이 모티브가 된 영화 이런 말씀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 김훈중이 사건을 이제 굉장히 많은 그 다양한 의혹이 쟁점이 있는데 이걸 이제 전부 다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세요. 오히려 너무 많은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김훈중이는 이제 1998년 2월 24일 날이 그날이 이제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만들어지고 나서 건국되고 나서 50년 만에 정권이 날이에요. 그래서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로 여에서 야로 넘어가기 바로 전날 이 사건이 판문점 241 GP 이 241 GP에 대한 이해가 이제 없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거기가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요. 부대 철조망이 그 휴전선입니다. 그 부대가. 부대 전방이군요. 예, 그렇죠. 그 판문점 가다 보면 거기에 가서 보면 부대의 철조망을 넘어가면 그게 휴전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이제 아주 미묘한 지점에서 거기서 근무하던 소대장이 이제 숨진 채 3번 벙커 안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군의문사 사건의 최초 효시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98년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전의 죽음에 예. 군 의문사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아, 그런 뜻이군요. 군 의문사라는 단어가 처음 만들어진 게 사실 그때 처음이라는 겁니다. 예. 그 이전에는 군에서 죽으면 그냥 이것이 외부로 알려지지 못했어요. 그냥 이른바 속된 말로 개죽음. 예. 군대 가서 죽으면 개죽음이다라는 그런 속된 말이 있었는데 왜 그랬냐면 군대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외부에 알려지지도 않고 또 외부에서 그 사건에 어떤 의혹이 있거나 의문이 있어도 밝혀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거기서 누가 구타돼서 진짜로 죽었는데 그걸 자살로 처리돼도 그냥 끝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예. 군에 갔다 온 분들이 왕왕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김은중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부터 이제 군대에서 이런 억울한 의문의 죽음이 있고 이 죽음은 규명되어야 된다라는 게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중에서 김은중이 사건이 왜 그러면 문제가 됐고 의문이 제기됐냐는 걸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는 화약흔입니다. 김은중이가 만약 스스로 예. 자살을 했다면 반드시 그의 오른손에 즉 총을 격발한 오른손에 화약흔이 검출돼야 되거든요. 왼손잡이는 없습니까 혹시? 아, 이분은 오른손잡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왼손잡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육사 출신의 장교가 왼손으로 총을 쏜 사례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분의 오른손에 화약흔이, 그러니까 총을 당기면은 총알이 앞으로 튕겨나가는 건 그 뇌관이 이제 터지면서 그 안에서 이제 안티몬이라든지 바뮴이라든지 하는 화학 물질이 분출되면서 이제 총알이 그 압력에 의해서 튕겨 나가는 건데 예. 김은중의 손에 이 화약흔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미 CID 범죄수사단에서 김은중의 오른손에 화약흔이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그가 스스로 격발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됨이라고 네. 사건 당시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김은중의 그 총을 방아쇠로 오른쪽 관자놀이 이 이마 있는 데를 쏴서 왼쪽으로 이제 총알이 나갔는데요. 예. 이 자살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 아주 자연스러운 자세로 편안한 자세로 마지막을 운명하는 건데 이 법의학적으로 미국에서 약 그 8,000건 정도의 권총 사망 사건을 다뤘던 노효수 박사의 의견이나 이 법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총알이 오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왼쪽에 총알이 나오는 방향은 일직선이 아니라 머리 위쪽으로 해서 뒤편으로 총알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그 오른쪽에 그 관자놀이로 총알이 들어가면 예. 왼쪽 관자놀이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 왼쪽에 머리 위쪽에 뒤편으로 해서 아. 이렇게 이제 그 대각선 방향으로 나가지 일직선 방향으로 안 나가는데 예. 김은중이는 예. 일직선 방향으로 이건 뭘 의미하냐면 뭘 의미합니까? 제3자가 김은중이의 맞은편에서 일직선으로 총을 당겼을 때만 가능한 높이다. 그래서 예. 노효수 박사는 이 가해자가 김은중이가 타살됐고 가해자가 대다수의 그 자살자가 그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을 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으나 그 총알은 상후방으로 간다고 하는 상식, 법의학적 예. 상식은 몰랐던 것으로 분석을 했죠. 자, 마지막으로요. 네. 세 그리고 번째 세 번째는 현장에서 발견된 철모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한테 이 철모에 대한 것이 알려지지 못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 뒤늦게 우리가 확인한 그 사실에 의하면 김은중이 현장에 사용된 권총을 덮고 있던 철모가 발견됐습니다. 예. 이 철모를 처음에는 존재를 부인했는데 국방부의 누군가가 저희한테 선언을 해줬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저희한테 뒤늦게 보내온 사진에 우리가 전혀 몰랐던 철모가 있었어요. 예. 국방부는 이 철모의 존재에 대해서 저희가 따지니까 그것이 미군 군의관 아리스데이가 김은중이가 사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에 왔다가 김은중이가 사망한 걸 보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냥 후닥닥 이렇게 밖으로 나갔고 그 사이에 미 정보화사 포토가 와서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변명을 했는데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은 마음 굴뚝 같지만 시간상 정리를 예. 하면 첫째 미군 군의관 아리스데이와 함께 현장을 출동했던 위생병의 증언을 통해서 그 철모는 아리스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증언을 저희가 확보했고 두 번째 그 사건 현장인 3번 벙커 앞에 경계 근무를 쓰고 있던 당시 보초병으로부터 진술을 들은 결과 예. 미 정보 하사 포터가 들어와서 사진을 찍었을 땐 아직 미군이 도착하지 않은 시간이다. 예. 즉 그 미군이 철모를 쓰고 왔던 안 왔던 상관없이 이미 사진 찍었을 땐
군의관이 오지도 않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자, 이 철모가 예. 누구 거냐가 이 사건의 진실을 가른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의혹들이 있다면은 당연히 이 김은중이가 소속된 국방부에서는 진상을 조사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응당해야 될 일인데요. 네, 맞습니다. 물론 또 중위는 뭐 어찌 보면 그 일반 병사들과 달리 또 좀 직업 군인이긴 합니다만은 그걸 떠나서라도 우리 군의 장교가 그런 비극을 당했다면은 해야 될 텐데 진상을 밝히는 노력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또 해왔습니까? 먼저 김은중이는 직업 군인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사를 제대하고 예. 군 의무 복무 기간이었고 육사를 마치고 예, 육사를 나오고, 마치면은 예. 되게 직업 군인의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일단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치고 일단 연장 마치죠. 근무를 할 때부터 이제 직업 군인인 거고요. 그렇습니까? 예, 의무 복무 기간 중에 있었던 거였고 예. 김은중이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뭐 간결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 사건 진짜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 집단은 하나입니다. 누굽니까? 국방부입니다. 국방부가 저는 김은중이 사건이 진짜 타살인지 자살인지 사고사인지 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이 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지금까지 15년 이상 예. 지금까지 주장을 해왔는데 제가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국방부에게 저희 김광진 국회의원실에서 재미있는 그 하나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예. 군 헌병대 1차 수사 중에 지금까지 유족이 민원을 제기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그래서 재수사 결과가 뒤바뀐 사례가 있는지 예. 있다면 어떤 사례가 있는지를 알려달라고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단 한 건의 결과가 바뀐 것이 없었던 것으로 저희한테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정말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게 군 헌병대 수사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신이 하는 수사인지 아니면 진실을 끝까지 외면하는 이 전통을 고수하는 집단인지 판단은 국민의 몫이겠지만 예. 제가 그동안 경험한 결과에 의하면 군 사망사고 유가족을 지독스럽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합리적이지 않은 왜고집, 불통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방부가 지금이라도 유족이 또 우리 상식의 진실을 추적하는 사람들이 제기하는 합리적 의혹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좀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에요. 김은중이 아버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척 장군, 예비역 장군 예, 아닙니까? 그렇죠. 예비역 장성의 아들도 이 사건을 밝혀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또 지금도 속 시원히 밝혀진 것도 아니죠. 네,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야말로 참 그 일반 서민들 어디 뭐 군대 어디 줄 하나 대고 물어볼 데도 없는 그런 분들한테는 그들의 자녀들이 이런 사고를 당했다면은 참 답답하겠군요. 그렇죠. 김은중이 사건이 그래도 지금까지 그 국방부만이 이제 이 사건이 끝까지 자살이고 지금도 자살이라고 주장하지만 4개의 기관, 예. 대법원, 국회, 소위원회,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4개의 국가기관으로부터 지난 15년간 예. 이 사건에 대해서 유족이 진정을 냈고 그 4개 기관은 전부 다 김은중이가 자살했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지난해 8월에 국방부에다가 이 사건에 대해서 순직 처리하도록 그가 자살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 예. 왜냐하면 오른손에 화약흔이 검출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렇죠. 부분이요. 당시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방부에다가 제안을 해갖고 모든 실험을 당신들이 다 준비해서 다 해라. 예. 그리고 나서 정말로 그 사수 12명을 다 동원을 해갖고 12명이 동시에 베레트 9 권총 김은중이가 자살할 때 사용했다고 하는 그 권총을 다 격발을 시켰어요. 오른손으로. 예. 그리고 나서 4시간 있다가 확인을 해봤어요. 이 검출을 했어요. 확인을 했어요. 면봉으로 다 닦아봤어요. 전부 다 나왔습니다. 전부 다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렇게 전부 다 나왔으니 김은중이는 깨끗한 손,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손이니 김은중이가 자살했다고 볼 수 없으니 순직 처리해라. 그런데 끝내 여전히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고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국방부가 이렇게 장병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진상을 밝혀내지 않고 그렇게 강변한다면은 이 국민의 군대라고 국민들이 믿어주겠습니까? 지금 이미 상당수의 많은 국민들, 특히 군대에서 이런 피해를 입은 유족들은
군 헌병대 수사를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오늘도 당장 여기저기서 어떤 사건, 참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군대에서 3일에 한 명씩 지금 현재 평균 3일에 한 명씩 군인이 죽고 있습니다. 요즘도요. 그러면요. 2011년도에 143명이 군인이 각종 사고로 숨졌어요. 예. 이거를 숫자로 환산하면은 3일에 한 명꼴이고, 예. 그리고 그 중에 97명이 자살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숫자로 환산하면 4일에 한 명씩 군에서 자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얘기 뒤에 또 나누기로 하고요. 자, 무슨 오늘 화제 중에 하나 군 의문사라는 것인데. 예. 표현은 쉽게 쓰죠. 군 의문사. 근데 이 대명천지에 이 21세기에도 의문사, 의혹사라는 게 있다면은 그건 참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어떤 것을 군 의문사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요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은중이 사건 이후에 이제 군 의문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많은 분들에게 이제 널리 알려졌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군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고, 이 사망 사고에 대해서 헌병대가 수사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합니다. 수사를 예. 하고 나서. 근데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유족이 명쾌하게 그 의혹에 대해서, 그 죽음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으면 그것이 의문사인 겁니다. 그 의문사라고 하는 다른 의미나 저런 게 아니라 유족이 동의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내줘야 되는데, 왜 그럼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유족은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하는데, 예. 그런데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하는데 군은 어떻게 이걸 보냐면 그 의혹을 의혹으로 보지 않고 유족의 떼쓰기 이런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접점에서 부딪히느냐? 간단한 겁니다. 국방부의 수사 결론은 어떤 식이냐면, 누가 줄을 맸고, 만약에 목을 매달아 자살했으면 누가 줄을 맸고 누가 총을 당겼냐,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결론을 내려요. 예. 그래서 자기가 줄을 맸고 총을 당겼으면 자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족은 어떤 입장이냐,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내 아들이 멀쩡한 아들이었는데 어저께까지만 해도 집에 전화해서 엄마 내가 휴가 나가면 뭐 할 거예요, 엄마 저랑 무슨 영화 보러 같이 가, 이렇게 뿅랑했던 애가 갑자기 어느 날 죽었다고 연락이 온 거죠. 그러면 이때 가족들은 실제로 줄을 자기가 맸고 총을 자기가 당겼다 할지라도 알고 싶은 진실은 뭐냐면, 맸다면 왜 맸고 당겼다면 왜 당겼는지를 알고 싶어 하거든요. 이걸 알려달라고 요구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결국은 개인 문제로 다 돌리는 거예요. 집이 가난해서 허리가 아파서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이런 식으로 개인이 못나서 당신 아들이 죽은 거다, 이렇게 하니까 유족은 이걸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이런 문제가 사실은 지금까지 이 모든 군대에서 억울한 죽음을 양산하는 이유가 되고, 군 헌병대 수사에 대해서 잘못이다.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실제로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라고 하는 민관 합동으로 조사를 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많이 풀어졌어요. 예. 실제로 자살한 건 사실이었지만 알고 보니 군 고참한테 성폭행을 당한 경우도 있고, 일반적인 구타, 가혹행위, 자만지우기, 이런 것들이 중첩돼서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걸 밝혀줘야죠. 근데 이걸 안 밝히고 네가 못나서, 당신이 자식이 못나서 이렇게 하니까 이걸 수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헌병대에서는 그런 배경에 대해서는 헌병대 또는 군에 대해서, 군은 네. 국방부는 그런 장병들의 그런 외형적으로는 자살이지만은 예. 그 배경이 복합적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을 유족들에게 왜 명쾌히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군대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이죠. 사실은 아무리 군대가 좋아졌다 해도, 아무리 뭐가 바뀌었다 해도 군대에서 어떻게 구타나 가혹행위, 괴롭힘 이런 게 어떻게 없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군이라고 하는 거가 갖고 있는 자체가. 제가 이제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 군 의문사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 그때 당시에 모든 군인들을 다 조사했는데도 가혹행위나 구타 없었다라고 조서가 다 작성돼 있었어요. 제가 하나하나를 다 만나니까 무슨 소리냐, 사실은 우리가 가서 다 얘기했는데도 군 헌병대 수사관이 그걸 다 빼버리고 작성을 했던 거다. 그리고 군에 조사받으러 헌병대로 가기 전에 고참들이 네가 가서 어떤 얘기하는지 다 듣고 있고 알 수 있으니 가서 허튼 소리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문제를 인정하고 바꾸고 이러는 것이
현재도 아무리 군이 좋아졌다고 뭐 얘기하고 말하는데요. 그렇게 좋아졌다고 얘기하는 분들, 이른바 우리 사회 고위공직자분들, 예. 이런 분들 결국은 자기도 군대 안 가고 자기 자식도 군대 안 보내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리 군이 좋아졌다, 이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외연화시키고 드러내는 것이 이 국방부 입장에선 상당히 어려운 문제겠죠. 결국은 지금도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밖에 없는 이유인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유족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죽음에 대해서는 하나의 저항의 형태로 장례를 안 치르거나 또는 뭐 유골 인수를 거부하거나 그런 사례도 들어있죠. 그렇다면은 실제로 유족이 지금 현재 군의문사 유족들이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이제 지금도 군에서 자식을 잃은 가족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종종 오고 그래서 상담하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현장을 가려고 그랬더니 군사 지역이라 안 된다고 그러고 그 부대 소대원들 좀 만나자고 그래서 우리 아들 평상시에 어떻게 생활했는지 좀 듣고 싶다고 하면 걔네들도 지금 어렵고 힘들게 군복무하는데 왜 마음 괴롭게 하려고 하느냐 이러고 뭐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결국은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방법 또는 유골 이 화장을 한 다음에 그 유골을 진상조사가 다 나올 때까지 우리는 장례를 치를 수 없다라고 하고는 거부하는 형태 이런 것밖에 이제 할 게 없는 거죠. 아까 전에 우리 정은현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은중이 아버지 그 쓰리스타인데 그분도 못하는 걸 예. 일반 유족 어떻게 하겠냐.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김은중이 사건은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어느 정도 진실에 접근할 수 있었던 건 그 내부에서 여러분들이 사실 알게 모르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일반 국민들은 사실 그 현장 딱 들어가면 참 아침부터 죄송한 말씀이면 죽은 아들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가서 사진 찍었다고 그 유족을 밖에 나오지도 못하게 막아놓고 그 필름 내놓을 때까지 하루 밤을 갖다가 감금한 그런 사례도 비일비재하고요. 참 참담한 이 현실이 너무 괴롭습니다. 듣고 보면 참 답답하군요. 예. 뭐 저도 남들 다 가는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만은 예, 제 아들도 그렇죠. 갔다 오고요. 근데 지금 어쨌든 우리가 모두의 제가 국방의 의무라고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현 상황에서 현재는 징병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군대를 다 일반 성인 남자는 가는데요. 네. 이런 상황을 정부 즉 군이 또는 국방부가 제대로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은 군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것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조세 거부 운동, 왜 조세 거부 운동 왜 일어납니까? 이게 조세가 공정하게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누구는 덜 내고, 예? 그렇죠. 누구는 또 많이 내고 이런 조세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으면 우리가 세금을 거부하자 이런 것처럼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는 아주 고도의 특수한 예. 좀 국민의 애국심 이게 진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고 허무맹랑한 이런 상황에서도 진짜 있는 사람 고위공직자 또 재벌 예? 뭐 사회 특수계층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언론사 이미 사주나 그 아이들 그렇죠. 이런 분들이 사실은 병역 비리를 통해서 빠지거나 또는 국적 변경 등의 방법을 통해 빠지거나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한데도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그래도 대한민국 남자라면 아들이라면 군대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혹시 병력 거부 운동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사실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바뀌지 않는다면 언젠가 국민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이미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하는 형태도 사실은 예. 그게 있고요. 많은 가족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족 어머니들이 저를 찾아와서 처음에 그 150여 가족분 중에서 어머니 제일 참 안타까운 게 저는 죄인입니다라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죄인이시냐고 어머니가 무슨 죄가 있어요 했더니 저는 군에 자식을 보낸 죄인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신 거예요. 만약에 제 아들이 군에 가서 이렇게 죽는 줄 알았으면 저는 절대 군에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죄인이 됐군요. 제가 몰라서 정말 다 살아서 그냥 다시 돌아오는 줄 알고 그래서 그냥 내 아들을 군에 보내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정말 이럴 줄 알았으면 저는 감옥을 보내는 한 있어도 군에는 안 보낼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정운현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은 초대석 시간입니다. 자, 네, 아까 고 선생님, 아까 제 질문에 다른 얘기 하시다가 숫자를 몇 얘기 안 하셨는데, 못 하셨는데, 예. 장례를 뭐 치르지 않거나 예. 또는 유골 인설을 거부하는 그런 사례가 구체적으로 숫자로도 나와 있나요? 저희가 2013년 4월 1일자로 그 국방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받은 문서에 의하면 이달이군요. 예. 그래서 3개월 이상 현재 장례를 치르지 않은 총 보관되어 있는 시신의 그 군 시신의 숫자 어떻게 되냐 했더니 지난 98년도 지금으로부터 만 15년이 됐는데 기문 사건, 기문중이 사건 그 시점. 그때 숨진 군인 2분 그리고 또 99년도에 숨진 군인 2분을 포함해서 모두 그 최장 15년 가까이 장례를 치르지 않은 채 현재 군 병원 냉동고에 보관되어 있는 시신이 4구를 비롯해서 모두 23구의 시신이 현재 군 병원 냉동고에 아무런 대책 없이 이제 방치되어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화장을 하고 유골함에 담긴 상태인데 이 유골함을 그 인수를 거부한 유골함이 현재 약 139기 정도가 전국의 각군 병원 창고에 현재 그대로 지금 방치되다시피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군에 보낸 아들이 유골함에 넣어져서 군 부대 창고에 있다. 그걸 부모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뭐 유골함도 유골함이지만 사실은 저희 의원실로도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좀 해결해달라고 호소하면서 거의 사실은 호소가 아니라 그냥 울부짖으면서 전화해 주시는 그 군 유족들이 많으신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막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당신들도 자식을 냉장고에 15년씩 놔두고 10년씩 놔두고 봤냐? 이걸 당신들이 이해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안타깝죠.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방치되어 수 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이걸 우리나라의 국방부가 정말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자, 그런 반면에 국적 변경을 통해서 군대를 가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면서요? 좀 실태를 좀 고발해 주세요. 지난해 10월 달에 이미 이제 국정감사 당시 이제 확인된, 연도별 국적 상실, 국적을 이제 변경해서 군 복무를 회피하는 이런 분들이 이제 확인해 보면, 2008년도에 2,697명, 2009년도에 3,543명, 2010년도에 4,023명 등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증가를 하고 있고요. 수천 명이네? 수백 명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들 중에 이제 대부분은 소위 힘 있는 집안 자녀들이 이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상식적으로 생각하신 것처럼. 그리고 특히 이제 지난 5년간 고위공직자의 아들 33명이 이 같은 방식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이 확인돼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이제 요 정도 수준인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이제 입대할 나이가 되는 만 18세 이상으로 따지면 한 해에 약 27만 명 정도가 매년 군에 입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중에서 지금 현재 만 18세가 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으로 이제 거꾸로 가보면 한 90년대 초반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90년대 초반서부터는 사실상 이때부터는 이른바 미국 원정 출산 등이 아주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그래서 됐었죠. 이 숫자는 이제 앞으로 정말 더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주 특수한 사람들이 미국을 간다든지 뭐 외교관이라든지 뭐 이런 뭐 거의 뭐 아주 그 재벌가라든지 근데 이때부터는 야, 우리 아들 이제 나중에 군대 가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원정 출산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는데. 속죄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년이 되면 이제 자기의 국적을 변경을 해서 이제 미국적으로 가지고 실제로도 뭐 지금 보면은 미국적으로 갔던 사람들이 다시 뭐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다시 또 필요하면 우리나라 국적으로 돌아와서 회복합니까? 그럼요. 그러면 이들이 최근에 그 미창부 장관 김종훈 씨가 미국적으로 가서 있다가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 오려고 해서 국적 포기하려다가 또 다시 그냥 간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에 그 장관 후보자였던 사람의 딸 같은 경우는 미국적자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부정하게
의료보험을 적용을 받았었지 않습니까? 그게 예. 논란이 돼서 비난받았는데 뭐 그 사람이 미국에서 많이 공부해서 우리나라에 큰 인물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등 이게 굉장히 불공정한 시스템으로는 이 정의를 실현할 수 없죠. 그러니까 군대 갈 나이 때는 다른 나라 국적을 취해서 한국의 징집을 피하고 그렇죠. 다시 이제 군대 갈 나이가 지나서 네. 그것이 문제가 해소될 시점에 다시 국적을 회복해서 한국인이 되고 그걸 좀 입법 활동을 통해서 방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라고 국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도 이제 고민을 사실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른바 국적 포기세 같은 거를 도입을 해서 예. 하는데 거기도 이제 저희가 좀 알아봤어요. 이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근데 거기도 이제 굉장히 재산이 많아서 일정한 수준이 됐을 때 이제 그런 걸 적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공인이나 공직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도덕적 관점에 제대로 선분을 우리가 좀 지지하고 선택하고 하는 이런 게 사실은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고위공직자나 뭐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양식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도 않겠죠. 근데 그들의 양식을 믿기에는 이미 지나버린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를 같이 견줄 수 없는 것이 우리는 징병제라고 하는 독특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런 상황에서 군대 빠지는 것이 돈이나 권력으로 된다 그러면은 군대 누가 가겠어요? 정신없는 사람이나 가죠. 맨정신에 가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국민의 의무, 이게 병역의 의무가 신성하려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그 의무가 공정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예. 그런데 누구는 미국에서 다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도 또 사회적 성공이나 출세는 더 빠른 길로 가는 게 우리나라 현실인데 이런 사회에 누가 희망이 있겠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비난하고 있는 북한 사회도 사실은 좋은 직장과 좋은 집을 얻으려면 공산당원이 되어야 하는 게 첫 번째 기준인데요. 예. 근데 그렇게 하려면 공산당원이 되려면 거기는 인민군에 입대를 하는 것이 아주 희망이고 꿈이라고 합니다. 예. 북한도. 근데 그렇게 이제 인민군 갔다 와야 이제 공산당원에 입당할 수 있는 자격이 지어지고 그래야지만이 직장과 뭐 좋은 집이 이제 얻어지는데 우리 사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됐어요. 군대를 안 가는 사람, 누가 군대 안 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런 천박한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가. 신의 아들이라면서요? 그렇죠. 뭐 대단한 집안인가 보다 뭐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정말로 우리나라가 정말로 제대로 된 강군을 만드는 것은 월급 뭐 10,000원, 20,000원 뭐 사병 월급 올려주고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정말 군인들이 우리나라를 위해 애국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보장해주고 보호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지난 정권 때 대통령도 군대 안 간 사람, 예, 국정원장도 군대 안 간 사람, 예. 당 대표도 군대 안 간 사람. 참 희한한 꼴을 받지 않습니까? 그나마 다행스럽게 국방부 장관은 그래도 군대 갔다 온 사람으로 임명을 했죠. 국방부 장관은 글쎄 문민장관이 아닌 이상 현역 군인 출신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상황에서 군의 뭐 정신 전력을 강화한다거나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누가 봐도 대통령 아들도 빡빡 끼고 어디 시골 농군의 그렇죠. 아들도 빡빡 낀다면은 그 누가 군대 가는 걸 불평하겠어요. 적어도 군대를 뭐 오늘은 이제 군대를 가자, 군대를 꼭 보내자 뭐 이런 주제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군에 가서 이런 겁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군에 가는 거 데리고 갈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조국의 자식이 이제 됐습니다. 그렇게 데리고 가죠. 예, 조국의 자식입니다. 죽어서는 그런데 죽으면 못난 내 자식. 이게 사실은 지금의 참담한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저희가 지켜드려야 되는데 아들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 것처럼 한 해 27만 명 정도가 군에 입대를 하는데 그중에 매년 150명은 그들의 가족에게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연예인 유승호 씨가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입대했다고 사람들이 격려하고 칭찬하고 했는데 그 유승호 씨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시 우리나라 팬들과 그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한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런 얘기는 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겠지만 정말 외람된 말씀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고위공직자의 아들 33명이 국적 변경을 통해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름 좀 대보세요. 어떤 자들이에요? 네. 그런데
만약 그들의 아들이 정말로 이런 참담한 일을 겪은 군 사망 의혹 사건에 연루됐다면 우리나라의 고위공직자들이 정말 이렇게까지 우리나라 군 의문사 문제, 군 유족들의 호소를 이렇게 외면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정말 저는 너무 안타깝고 괴롭습니다.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한 맥락에서 얘기한다면요. 역대 우리 정부들이 이른바 예.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예. 사실 위안부란 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누구를 위안하러 갔습니까? 사실은 그쵸. 듣기 민망하지만 성노예란 표현이 맞고요. 예, 맞습니다. 만약 역대 대통령이나 총리나 또는 아주 고관위의 그 누이나 딸이 네. 또는 사촌이 위안부 할머니로 가서 맞습니다. 그런 피해를 겪었다면 이 문제가 벌써 해결됐을 것이다. 근데 역대 대통령들의 그 누구의 친인척도 그런 피해자 할머니였기 때문에 할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다들 마치 강 건너 네. 불 얘기를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네. 영국에는 왕세자들 왕실의 가족들도 현역에 입대하고 심지어 전쟁에 죽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나라에 기강이 서 있고 군에 가는 것을 자긍심을 가지고 가고 애국심의 표현이고 발로이고 또 그것을 신성하게 생각하는데 방금 고 선생님 얘기한 대로 돈 있는 자들, 빽 있는 자들 다 자식 새끼들 다 네. 이리저리 빼돌려서 정말 그야말로 무지랭이들만 군대 간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국민의 군대입니까? 못난 자들의 자식들이 가는 군대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이제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국방부라고 하는 점, 우리나라 이 병역 제도라고 하는 점, 이런 부분들이 정말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진행자로서 발언을 좀 삼가해야 되지만 열불이 나서 제가 오늘 발언을 많이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도대체 예. 흔히 너무 안타깝다. 보수가 한국 사회에서 안보에 강하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난 정권을 우리가 돌이켜 본다면요. 그거 다 개백다이 같은 소리 같아요. 그죠? 대통령부터 보세요. 자, 안타깝습니다. 우리 좀 이제 좀 차분하게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예. 우선 말씀하신 대로 15년 최장 네. 가족을 자녀를 또는 형을 또는 예. 오빠를 예. 그렇게 냉동고에 시신을 두고 있는 가족들이 따뜻한 밥이 입에 넘어가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 국방부가 지금이라도 예. 과거는 어쨌다 치더라도 지금이라도 그 젊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또 국민의 군대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 부처로서 예. 예. 뭘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사실은 저는 정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징병제 제도를 계속 유지하려면, 그래서 서민의 자식들을 당신이 정말 모든 걸 다 바쳐서 키운 자식을, 저도 지금 올해 제 아이가 지금 이제 군에 입대할 나이가 됐어요. 21살인데 이 아이 군에 보내면서 정말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제 자식이 귀한 것처럼 남의 자식, 누구 옆집 자식 다 귀한 겁니다.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자식을 국가에 보내는데 이렇게 다시 우리 가족에게 전쟁이 아니라고 한다면,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가족에게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던 이 자식이 정말 잘못돼서 이렇게 죽었다면 당연히 국가가 이것에 대해서 저는 전부 다 책임져야 된다. 데려갈 때 조국의 자식이라고 했던 것처럼 죽어서도 조국의 자식으로 해줘야 된다. 그것은 이 자식이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이 누구처럼 회피하지 않고 군에 입대시켜준 그 부모에 대한 국가가 당연히 해줘야 될 당연한 명예회복이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것이 지금 현재 군 냉동고에 보관되어 있는 23구의 시신과 유골함의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런 방법은 뭐냐? 하나밖에 없어요. 이분들을 국가 유공자로 예우해줘야 됩니다. 이분들이 어떤 형식이든 무엇이든 간에 국가를 위해서 가신 거예요. 갔는데 만약에 이들이 군복무가 부적절했다고 한다면 징병검사를 통해 국가가 걸러냈어야 됩니다. 예. 팔다리가 다 있는지만 확인을 했지 이분들이 진짜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이 되는지를 구분하지 못해 끝내 그가 국가 책임이네요. 그럼요. 얼마 전에 한 군인이 자살을 했어요. 군의 표현에 의하면 그가 자살하면서 쓴 유서 쪽지에 뭐라고 썼었냐면 나는 왜 이렇게 체력이 약한지 모르겠다. 나로 인해 다른 소대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너무 미안하다. 이러면서 죽었어요. 예. 이게 자살입니까?
만약에 그가 그렇게 버틸 정도의 체력이 못 됐다고 하면 징병검사를 통해 걸러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자기가 안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른바 고문관으로 대우받고 또 자기 때문에 연대 책임지는 게 너무 미안하니까 죽은 거예요. 이거 저는 정말 국가가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죽음은 사실은 그 군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군인을 국가에 보내준 부모를 위해서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되고 또 이 23구의 시신과 유골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국가 유공자 예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징병제 유지하시려면 앞으로 군대 입대하는 모든 군인은 죽어든 살든 다 조국의 자식으로 인정할 것이고 그래서 그 비용 만약에 이렇게 죽어서 한 해 150명이 사망하는데 이게 너무 부담돼서 그렇게 못합니다라고 한다면 그럼 징병제 폐지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죽지 않게 진짜 잘 관리해서 전쟁이 아니라면 정말로 모든 가족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게 저희의 주장입니다. 좋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얘기고요. 다만 이제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겠네요. 군에 가서 어쨌든 형식적으로 보면 자살이라고 한다면은 방금 자살이 배경은 다양하다고 합니다만은 자살한 사람들까지 국가 유공자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반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이런 겁니다. 진짜 우리가 분노해야 될 대상은요. 고위공직자 아들들 또 이런 국적 변경을 통해 병역을 면제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이 군대 입대한 사람들에게 뭔가 차이가 있어야지만 이 징병제가 유지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금 모든 이른바 꼼수를 통해서 또는 부정적 방법, 부정한 행위를 통해서 군대를 면제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회피하지 않고 군에 자식을 보냈어요. 근데 이 자식을 잃은 가족들에게 이러한 애국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정말 미안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누구는 똑똑해서 군대 보내지 않고 누구는 바보라서 군대에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국가 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은 정말 모든 이 땅에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을 위해서 자, 당신의 자식을 당당하게 국가가 내놓으세요라고 요구하려면 당신의 자식이 만약 설령 우리가 잘 지켜드리겠지만 끝내 못 지킨다면 우리가 국가 유공자로서 예우를 할 테니 모든 걱정을 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해야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자식을 내놓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빠질 사람 그냥 다 빠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정말로 누가 이제 앞으로 서민의 자식이 군대에다가 갈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를 진짜로 사랑하고 또 군을 정말로 아끼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앞으로 이 징병제가 유지되는 상황 하에서 다 군대를 갈 텐데 이 사람들이 국가에서 정말 제대로 된 그 죽어서나 살아서나 예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이라면은 저는 국민적인 지지가 상당히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네. 이제 국가유공자로 되면 순직 처리되지 않습니까? 예. 뭐 가끔 신문에 가끔이긴 합니다만은 뭐 어떤 공무원들 음주운전한 것도 부처에서 쉬쉬해가지고 순직 처리로 해서 뭐 국립묘지에 가고 뭐 연금도 받고 이런 데도 허다히 있거든요. 예. 그나마 그게 또 언론에 노출돼가지고 보도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에 비한다면은 징병제라고 하는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제도에 의해서 군에 징집된 사람들이 그 이유가 뭐가 됐든 네네. 그렇죠. 군에서 목숨을 잃거나 또 심대한 장애를 입어서 했다면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옳다고 맞습니다. 생각하고요. 자, 그동안 많은 군 의문사 유가족들을 만나오신 걸로 들었는데 한두 사례 정도 특별히 기억이 될 만한 분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한 두 가지 정도만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제 150여 가족 전부, 제가 지금까지 만나온 가족들 전부가 다 하나하나 사연이 참 기가 막히고 안타깝죠. 아들을, 자식을 잃었는데 그보다 더한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몇 달 동안 그 자식을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지내나 잘 지내겠지 이렇게 생각만 하던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전화는 참 또 특이하게 새벽에 또 전화 오는 특징이 있어요. 새벽에 전화가 와서 또 특징이 뭐냐면 애가 좀 다쳤으니 부대로 오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진짜 다쳤는 줄 알고 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부대에다 와서
영안실로 오시겠냐 아니면 부대로 그냥 오시겠냐 이런 얘기를 해서 그제서야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알게 되고 그런 상태로 3일간을 정신없이 보내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것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제 하나는 99년도에 이제 뵀던 분인데 부산에서 아침 새벽부터 첫 차를 타고 예. 저희 천주교 인권위로 찾아온 한 어머니와 또 아들을 이제 막 돌배기 아들을 업고 온 딸인데 그 어머니가 이제 막 울면서 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억울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뭘 어떻게 해결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예. 아까 말씀 것처럼 뭐 자료도 없고 그냥 단순히 내 아들이 그럴 애가 아닌데 어려서 남편 없이 남매만 이렇게 길렀는데 그 아들이 저한테 얼마나 어떤 아들인데 어떻게 잘했는데 뭐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안타깝고 난감하고 있는데 그 딸이 이제 저한테 갑자기 옆에서 하는 말이 혹시 그럼 저희도 나중에 이거 방송 나가나요? 이렇게 묻길래 저는 좀 당황했어요. 이분이 지금 자기 오빠가 죽었는데 뭐 이거 가지고 어떻게 그런데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사실은 제가 어저께 단 한숨도 잠을 못 자고 왔습니다. 김은중이 사건이 나오고 방송에 이제 이게 나가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어머니가 매일 텔레비전 앞에서 우는 걸 보고 그냥 안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 그럼 제가 내일 서울에 천주교 인권위로 모시고 갈 테니 저랑 같이 가시죠. 그래놓고 밤에 잠을 자는데 옆에 있는 남편한테 얘기를 못 하겠더래요. 자기가. 예. 저 내일 이제 엄마 모시고 서울에 가려고 한다. 왜 얘기를 못했냐. 사실은 남편이나 시댁한테는 자기가 오빠가 있었다는 얘기를 못했대요. 왜요? 오빠가 군에 가서 자살한 오빠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차마 못해서 쭉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를 모시고 서울에 가면 그리고 이게 방송에 나가면 그러면 오빠를 생각해서는 자기가 방송이고 인터뷰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거를 우리 시댁이나 남편이 이 방송을 보고 군에 가서 자살한 오빠가 있다는 거를 알게 되면 자기는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아무 말도 못하고 했는데 자기가 이제 낳은 아들이 있잖아요. 이 애가 자라면서 다치거나 또는 군대 가서도 뭔가 잘못되면 이게 자살한 외삼촌이 있어서 이런까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막 울더니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 이제 그 어머니가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막 울더니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진정한 거를 철회하고 싶다고 그리고 또 울면서 나가시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가슴이 아주 많이 아팠었습니다. 뭐 이런 사례 그리고 또 최근에는 작년 5월에 그러니까 있었던 사건인데 파주 일사단에 있었던 그 오동길 이병 사건이에요. 이 오동길 이병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고 그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와서 저한테 이제 이러저러 말씀하는데 어느 날 이 어머니가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은 분인데 아들이 결국 또 자살로 처리됐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군 헌병대 수사 결과를 좀 보자라고 해서 요청을 했더니 오라고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복사비로 서류 한 장당 50원씩을 내라고 국방부가 군 헌병대가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 비용이 300만 원인 거예요. 그 수사 기록을 전부 다 복사하려면. 300만 원이 없는데 저는 어떻게 하냐고 와서 얘기하시는데 정말 이건 아니다. 자식을 잃은, 자식을 지켜주지 못한 국방부가 어떻게 돈을 요구하고 그리고 돈 없는 유족이나 부모는 기록도 볼 수 없는 이런 잘못된 시스템. 저는 이거 정말 반성해야 된다. 어떻게 자식을 데려가서 그 자식을 부모가 지키지도 못하는 상황에 잃게 만들고 그리고 그 기록을 좀 보자는데 돈을 달라고 합니까? 아니 지금 고 선생님이 본인이 지금 목이 메이네요. 이 얘기를 정언하시면서. 남의 아픔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 진짜. 우리 아픔이죠. 그냥 탄식만 나올 뿐입니다. 저도. 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이 스튜디오의 분위기도 그냥 전해 들으실 겁니다. 뭐 눈으로 보시지 못하시지만은. 자, 고 선생님. 네. 지금 이제 김광진 의원실에서 군 의무사 문제에 대해서 조사 활동 또 때로는 이제 그런 걸 배경으로 한 입법 활동 이런 걸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이제 과거 일은 뭐 과거 일이고요. 뭐 덮어두자는 것이 아니라 일단 지난 일이니까 문제는 앞으로라고 봐요. 이런 문제가 즉 군 의무사 문제가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젊은이들이 군에 가서 이런 의문의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설사 피치 못할 사고가 났다면 뭐 교통사고라든지 그거는 이제
군에서 이제 흔쾌하게 경위를 설명하고 유가족들에게도 그에 응당하는 해명과 해주면 될 텐데, 예. 자, 군의무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가장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것, 군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사실상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예. 총기도 있고, 뭐 총기도 있고 뭐 기본적으로 훈련도 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군에서 이제 없어졌다고 하지만 구타나 가혹행위는 그 강도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근절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특히나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다 아들들이 하나입니다, 집에. 예. 그리고 이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혼자 방을 썼고 그리고 이제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단 생활을 시작하고 한 곳에 몰아놓고 그리고 같은 거의 동년배인데 거기서 상하 관계가 생기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자기가 고참이 편하려면 어떡합니까? 그 부하 직원들을 이른바 괴롭히는 거죠. 못 살게 굴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만약에 사건이 발생하고 문제가 생긴다면 유족이 알 수 있을 만큼 그 진실과 의혹을 다 밝혀주는 것 이래야지만이 군의 신뢰 또 의문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그런 방법은 어떤 거냐. 헌병대가 결국은 1차 수사를 하지만 그 1차 수사 결과에 대해서 유족이 의문을 제기할 경우에는 유족분들이 요구하는 게 이런 겁니다. 군 헌병대 못 믿겠다. 그러니 민관이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는 외부의 국가기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와 같은 형태로 외부기관에 만들어서 예전에 대통령 소속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2009년도 12월에 해산되면서 지금 이걸 조사할 수 있는 기구가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 것을 우리 국회 김광진 의원실에서 이번에 그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령을 바꾸면서 동시에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 계획입니다. 예. 아무튼 오늘 우리 젊은이들의 그런 군대 가서 그런 의문의 죽음을 둘러싼 그런 문제, 그동안에 누적된 현안,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런 것을 풀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는 국민 대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 아주 뜨거운 가슴으로 장시간 많은 말씀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군 의문사와 관련해서 고상만 보좌관과 함께 얘기 나눠보았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